네, 은퇴자들에게 이 소셜 연금을 주기 위한 정부의 기금이 앞으로 이제 돈을 좀 더 불리기 위해서 각종 투자처를 돌아다닐 전망입니다. 무슨 얘기냐? 자,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기금 고갈 문제가 지금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기금 고갈로 인한 그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서 소셜 시큐리티에 정부가 별도로 1조 5천억 달러를 투자해서 투자를 통한 수익을 내서 그 수익을 연금 지급에 사용하자라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흥미로운 점은요, 이게 근데 뭐 공화당이나 민주당 그렇게 주도가 아닌 양당 의원이 함께 발의한 초당적인 발언으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공화당의 빌 캐시디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팀 케인 상원의원이 공동으로 제안한 이 법안은 앞으로 5년 동안 연 3천억 달러씩 535 총 1조 5천억 달러를 정부가 투자해서 이 별도의 투자 펀드에 정부가 이제 출자를 해서 그 돈을 갖고 70년 동안 주식, 채권 등등의 장기적으로 투자로 운용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금이 생기는 거를 이 고갈되는 이 연금에 계속 집어넣어서 연금이 고갈되지 않게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자, 해당 그 투자 펀드는 뭐 주식이나 채권, 뭐 기타 민간 뭐 투자에 분산 투입이 돼서 70년 동안 운영이 되는 것으로 이제 그 법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되는 동안 배당금과 이자 등 그 수익은 펀드에 다시 재투자되면서 이렇게 계속 물이 마르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들의 세금을 인상해서 소셜연금 기금을 채운다거나 또는 뭐 연금 액수를 아니면 좀 삭감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셜 시큐리티 연금 지급 능력을 궁극적으로 불리자. 연금 지급 능력을 불리고 연금 기금을 늘리자라는 것입니다. 해당 방안을 제안한 의원들은 국가 부채에 추가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투자 수익이 차입금 이자를 초과해서 실제로 소셜 시큐리티 혜택의 약 70%를 추가로 감당할 수 있다. 지금 부족한 부분을 충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디테일한 숫자까지는 뭐 우리가 모르셔도 됩니다만은 여하튼 큰 틀에서의 그 방식은 그런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 방안이 세금 인상이나 연금 삭감 등 필요한 구조 개혁을 안 한다라는 것은 좋지만 무조건 뭐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죠. 뭐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다 일장일단이 있는데 투자 수익에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 위험성, 걱정, 우려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공적 연금 기금이 주식에 투자되는 그런 연금제 발행 방식과 이제 유사한 건데 투자가 채권 수익률 투자한 것이 그 투자한 것만큼 회수되기는커녕 그 이익을 내기는커녕 그 원금보다 수익률이 떨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다시 말해서 투자한 것만큼 돈을 좀 잃어버릴 때 그러면 어떡할 거냐라는 것이죠. 계속 여기도 까먹고 저기도 까먹고 그렇게 할 것이냐 얘기죠. 1조 5천억 달러 상당의 그 차입은 일시적으로 연방 부채를 늘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연방 정부가 그 돈을 1조 5천억 달러를 이제 이쪽으로 넣는다 그랬잖아요. 그걸 넣어서 돌린다고 했잖아요. 그럼 결국 연방 정부 기금을 1조 5천억 달러를 갖고 온다니까 연방 정부의 부채를 그만큼 늘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채를 늘리는 건 좋아요. 근데 여기서 돈을 벌어서 뭐 충당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수익을 내지 못하면 그때 가서는 어떡할 거냐. 여기도 팡끄나 여기도 뻥끄나 기금도 고갈라 그걸 걱정한다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그 소셜 시큐리티 그 기금이 고갈되는 예상 시점 뭐 우리가 어제 오늘 듣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게 언제냐 2034년입니다. 그러니까 먼 미래가 아니에요. 9년쯤 되면 드디어 이제 고갈되기 시작할 거 물론 이제 제로가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본격적으로 고갈이 되는 어찌 보면 1분기로 추정이 된답니다. 그때부터 9년 뒤 지금부터 그 고갈되는 즉시 소셜 연금은 삭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얼마나 삭감되냐?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보다 34%가 삭감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올해 예를 들어 소셜연금을 뭐 2,000불이 받으시는 분들이다. 시작 올해부터 받는 분들이. 그런데 9년 뒤에는 그렇게 그날 그 해에 처음 받는 사람들은 2,000달러가 아니라 2,000달러보다 34%가 낮은 그런 액수를 받는다. 뭐 2,300 얼마 1,300 얼마 받겠죠. 이렇게 충격적인 그 기금으로 숫자로 낮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뭐라도 해야 된다라는 절박감. 그건 뭐 누구나 다 공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방안이 나오는데 이 방안에 대해서도 이제 일장일단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이번에 그 제안된 그 투자 플랜, 이거는 고통스러운 세금 인상이나 연금 수령액의 삭감 없이 소셜 시큐리티 지급 능력을 계속 연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어찌 보면 좀 멋진 참신한 아이디어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장 변동성의 위험이 크고 또 구조적인 재정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시장 변동성의 위험이 크다라는 건 뭐냐면 여기저기 이제 물론 이제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서 분산 투자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것도 이제 투자니까 투자라는 건 항상 뭐 한쪽 방면에 이제 뭐 리스크가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라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거 뭐 변동성이 있다는 건 뭐예요? 벌 때도 있지만 뭐 적자 날 때도 있다. 수익이 날 때도 있지만 그 뭐 잃어버릴 때도 있다. 그러니까 수익이 조금 나고 잃어버릴 때 많이 잃어버리고 이런 변동성이 큰데 결국은 마이너스가 나면 어떡할 거냐 이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단기적인 투기는 아니고 장기적인 투자이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다라는 것은 일단 인정은 하지만 그래도 투자는 투자이다 보니까 만에 하나 예상 밖의 손실이 나게 되면 그때는 어떡할 것이냐라는 그런 우려가 조심스럽게 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그 이번에 그 발의된 그 법안에도 그 만에 하나 적자가 그러니까 투자해서 손실이 나면 어떡할 것이냐 그 만에 하나라는 것에 대한 대안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날이 고갈되어만 가는 그 소셜연금 재원을 그러면 이대로 두고만 보고 있을 것이냐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큰 틀에서 본다면 뭐 우려도 말씀드렸고 뭐라도 하자라는 것도 말씀드렸지만 뭐라도 하자라는 것은 뭐예요? 절박함이잖아요. 그 절박함이 어떤 그 우려감보다는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더 큰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라는 의견이 더 높은 게 사실입니다. 결국 그래서 이제 이 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매우 높은데 이 안이 통과되면 우리의 소셜연금은 이제 재원을 늘리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투자처를 찾아다니게 될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도 두 가지로 갈리겠죠. 아, 거기서 제발 이익이 많이 나서 우리의 그 소셜연금이 줄어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한편으로는 갖게 되지만 만약에 또 그게 시작이 된다면 그거 계속 손실 나면 어떡하지라는 일말의 걱정도 마음 한켠에는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이 법안이 과연 그래서 최종 통과가 될지 아니면은 뭐 상원이나 하원 중간에서 막히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민주공화 양당이 좀 초당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법안이다라는 것은 맞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지금으로 봐서는 꽤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자, 최종적으로 통과가 되면 그때 또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말씀드렸다시피 최종 통과돼서 시행되면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또 둘로 갈릴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거죠. 한편으로는 기대감도 있지만, 네. 자,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될지의 여부 나오는 대로 바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독 눌러 놓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바마 케어도 지금 말이 많습니다. 내년에 이 오바마 케어 가입자들은 평균, 그러니까 내년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내년에 새로 가입하거나 또 내년에 리뉴얼을 하거나 뭐 그래야 되잖아요. 이제 그때 리뉴얼 할 때 또는 새로 가입하게 될 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내년에 보험료가 18% 인상되는 액수를 받아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해에서 올해 인상된 건 7%였는데 7%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로 인상률이 지금 예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2018년 이후에 가장 큰 폭의 인상입니다. 평균적으로 보험사들은요, 이 보험료를 올릴 때 주정부의 허가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올려달라라고 이제 허가서를 신청서를 올리는데 일반적으로 보험사들은 평균을 내보니까 20% 정도 인상을 허가해달라 이렇게 신청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디는 뭐 20% 아래지만 뭐 어느 보험사는 뭐 25, 30 그러니까 평균을 내보니까 20인 거예요. 일부 보험사는 25% 심지어 그 몇몇 보험사는요 무려 지금보다 54% 높은 보험료 인상을 허가해달라고 신청을 올렸습니다. 주정부에 올리는 거죠. 자, 각 보험사의 최종적인 인상률 결정은 올 여름 말에 확정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 2달 안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아, 그럼 주정부가 올려달라고 신청한 걸 안 받아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못 올릴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죠. 아, 물론 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들은 그러죠. 그거 안 올려주면 우리가 여기서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캘리포니아주에서 영업 안 하고 나가겠습니다.
뭐 우리 뭐 텍사스에서 영업 안 하고 나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니까 주정부도 그냥 막무가내로 허가 안 해줘.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본 후에 보험사들이 그 신청한 그 요율 그리고 주정부가 조사해본 결과 이 중간 어떤 타협점에서 결국은 올려주는 수치가 나옵니다. 퍼센테이지가. 그 퍼센테이지를 보니까 대략 한 18% 정도 오바마 케어 같은 경우 그러고 갔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보험회사들은 진료비, 약값 다 올랐고, 뭐 병원비, 의사 진료비, 처방 약값 다 올라서 뭐 이제 그 보험료 나가는 게 너무 많으니까 매달 받는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험사들은 특히 프리미엄 그 세액 공제가 만료될 가능성을 미리 반영해서 인상률을 신청했는데 그 프리미엄 세액 공제라는 게 뭐냐면요. 지난 그 코로나 팬데믹 때 연방 정부가 시행해주고 있는 그런 이제 지원 프로그램인데 정부 지원금이 그 프리미엄 세액 공제, 그러니까 연방 그 팬데믹 때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니까 오바마 케어나 이런 보험료의 일부분을 연방 정부에서 좀 매칭, 뭐 5대5 매칭까지는 아니어도 지원금을 줘서 일정 부분 그만큼은 개개인이 안 내도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 개개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큰 틀에서만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이제 올 연말에 종료돼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말하면 그 부분도 정부 지원금이 빠져나가니까 인상은 인상대로 또 그 빠져나간 부분에 대해서 또 내가 내야 되는 건 내야 되는 거로 그러니까 갑자기 내년부터는 부담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연말에 종료된 후에도 그 정부 지원금을 연장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한두 달 안에 연장해 줄지 안 해줄지 제가 봤을 때는 연장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금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워낙 예산 감축을 심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뭐 그 섣불리 예측할 수 없습니다. 연장 안 해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우리가 주시해 봐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보험회사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그 지원금 그 부분은 연장 안 해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제하에 보험료를 올려달라고 이제 계산을 그렇게 해서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회사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그 정부 지원금을 이제 더 이상 안 해줄 것으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만일 그 코로나 때 확대했던 그 정부 지원 혜택이 연말로 종료되고 연장되지 않는다라면 수혜자는 이제 내년 1월부터 정부 지원 보조금이 삭감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로 인해서 본인 부담 보험료는 지금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인상된 폭, 정부 지원금 빠져나가는 거 내가 해야 되고 이런 걸 계산해 본다면 지금보다 무려 75% 이상 높은 오바마 케어 보험료를 내야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뭐 지금 한 달에 뭐 1000불을 낸다면 1750불, 뭐 1000불까지는 아니겠지만 한 달에 500불을 낸다면 얼마입니까? 거의 75% 내가 지금 뭐 쉽게 지금 산수가 안 되지만 뭐 그렇게 내야 된다라는 것이니까 이게 이제 인상 요율도 그 보험사가 올린 것만큼 다 올려주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정부 지원금도 좀 연장됐으면 좋겠고 뭐 이런 최선의 시나리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기대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두 가지가 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한두 달 안에 올 연말이 아니라 여름말 올 여름이 끝나기 전에 이게 그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때 나오면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남가주를 중심으로요, 이 수십 곳의 LA 지역 카워시, 세차장에 이 아이스 요원들이 대대적으로 단속을 벌이면서 현장 노동자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LA 인근, LA에서 한 동쪽으로 차 타고 한 20분 정도 가면 위티어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위리어. 이 위리어에 있는 터치 앤 글로우라는 카워시 세차장이 있었는데요. 이미 지난 6월 초부터 반복적으로 그 아이스 요원들이 들이닥쳤고요. 현장에서 일하던 그 많은 이민 노동자들이 그래서 잇따라 체포된 바 있는 카워시입니다. 그런데 한 번 왔다 갔으니까 이제 더 이상 안 오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아이스 요원들이 정말 아주 독합니다. 독해. 뭐 나쁘게 말하면 아주 지독하고 좋게 말하면 머리가 좋아요. 한 번 갔다가 방심할 때 또 갑니다. 그리고 방심할 때 또 갑니다. 이런 식으로. 최근 몇 주간 집계된 단속만 56개 이상의 LA 인근의 카워시에서 단속이 벌어졌습니다. 이 LA 뉴스만은 아닙니다. 이게 제가 샘플 케이스로 LA 지역에 요 얘기를 해드리는 것인데 전국의 웬만한 지역은 다
비슷한 형국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LA 인근의 56개 카워시에서 최근 112명 이상이 연행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부 카워시는요, 직원 부족, 그러니까 직원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잡혀가서 직원이 없고, 옆 동료들이 잡혀간 걸 보니까 무서워서 직원들이 안 나오고 막 이러니까 세차장 직원이 없는 거예요. 한 12명 있어야 되는데 2명 나오고 3명 나오고 뭐 이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불안감도 계속 있고 그래서 일부 카워시는 아예 폐업한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카워시는 뭐 2달간 당분간 뭐 리모델링 때문에 쉽니다. 뭐 이런 거 써붙여 놓고 한 달, 2달 동안 클로즈 되어 있는 그런 세차장도 곳곳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LA 인근의 현 상황입니다. 그런데 세차장뿐만이 아닙니다. 이 홈디포 같은 그 하드웨어 스토어들을 비롯해서 뭐 마켓, 심지어는 버스 정류장 앞 이런데 노동자와 서민들이 많이 있는 그런 장소가 집요하게 표적이 되고 있어서 지역 경제에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충격파가 있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으로 미국 내 그 사설 구치소, 사설 교도소들이 지금 큰 돈을 벌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흔히들 우리가 뭐 구치소다 또는 뭐 교도소다 그렇게 생각하면 다 이제 정부가 운영한다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교도소도 연방 정부가 운영하는 연방 교도소가 있고 주정부 교도소 그리고 이제 시리 그 메트로폴리탄 이건 이제 교도소라기보다는 이제 메트로폴리탄 그 구치소가 또 있죠. 디텐션 센터. 이런 게 있지만 그 외에도 정부가 다 이걸 운영하기가 너무 버거우니까 민간 기업에 이제 용역을 주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민간이 운영하는 구치소, 또 민간이 운영하는 교도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데가 요즘에 큰 돈을 벌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 내 사설 구금 시설을 운영하는 그 뭐 크게 보면 양대 산맥 2개 큰 대기업이 일종의 대기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오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이 지오그룹이라는 데서 이제 구치소, 교도소 이걸 전국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제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아, 이런 데도 실적 발표하나 그럴 수 있는데 합니다. 실적 발표뿐만이 아니라 이런 그 지오그룹 이런 데는요, 그 뉴욕 증시에 상장까지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주식을 사고 팔고 여러분도 저도 살려면 살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올 2분기의 매출이 6억 3,620만 달러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좋은 실적이냐 나쁜 실적이냐 작년 그 2분기와 비교해 봤을 때 5% 이상 매출이 늘었다. 라는 것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은 여기는 뭐 브레이크이븐 겨우 하고 약간 적자를 내기도 하고 뭐 이런 회사였는데 올해 들어서는 흑자로 돌아섰다라는 것이죠. 3천만 달러 흑자를 냈답니다. 회사 측은 내년에는 매출이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회사의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이미 2, 3일 전에 많이 올랐습니다. 회사 측은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는 6곳의 시설이 있는데 그 6곳의 시설에 또 5,900여 개의 침상이 있다라면서 만약 이를 아이스가 연방이민단속국이 모두 다 이용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우리의 연간 추가 매출은 3억 1천만 달러 이상 발생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엄청나게 그러면 돈도 많이 벌고 그렇게 된다면 엄청나게 주가도 지금도 좀 많이 올랐지만 지금보다도 내년은 이맘쯤이면 더 뛸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한번 이렇게 볼 수 있죠. 야, 트럼프 행정부의 지금 이 같은 강력한 단속이 앞으로도 1년 동안 계속 이루어지고 그들이 체포돼서 억류돼서 그런 구치소에 다 가게 돼서 이 회사의 구치소 시설이 꽉꽉 차게 된다면 이 회사의 주가 많이 뛰겠는데 논리적이라면 분명히 그런 건 맞을 겁니다. 네, 분명히 맞습니다. 그럼 뭐 지금 투자해도 좋겠죠. 아니, 하지만 이제 지금 같은 상황이 뭐 계속된다라는 거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투자와 연결시키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은 일단 현 상황 논리적인 상황은 또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그 사설 교도소 운영의 그 양대 기업 중에 그 나머지 하나는 코어 시빅이라는 회사입니다. 코어 시빅이라는 회사는요, 지난 2분기 매출이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여기는 돈 더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올해 실적 목표를 아예 상향 조정해서 다시 발표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도 이제 회사의 가치가 이미 엄청 뛰었다라는 것입니다.
아, 이거 모르셨죠? 이제 이렇게 뭐 이민 단속이 벌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고 억류되고 구금된다니까 그런 걸 어떤 이민 정책의 문제 또는 뭐 지역 사회의 어떤 그 뭐 크라임, 범죄의 문제 뭐 이런 문제로만 생각했지 그로 인해서 이런 어떤 사설 구금 시설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돈을 추가로 막 벌기 시작한다. 이런 거는 모르셨죠? 사실 저도 뭐 알게 된 지는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알아보니까 생각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청 떼돈을 벌고 있는 회사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저도 이번에 새롭게 알았습니다. 참 요지경이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뭐 나쁜 뜻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고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그 피해를 입는 사회적인 현상 때문에 또 본의 아니게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그런 게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스위스의 대통령이요. 39%로 통보받은 그 상호 관세율을 좀 낮춰보려고 부랴부랴 미국을 엊그제 찾아왔었습니다. 그런데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빈손으로 귀국했다라는 소식인데요. 그게 이제 뉴스라기보다는 그렇게 된 데에 대한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제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에 처음 이제 발표할 당시에 31%를 스위스에게 매기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몇 퍼센트 매길 거야 해놓고는 그 다음에는 조금 이제 낮춰진 게 그런 관세율을 매기는 게 지금까지 웬만한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스위스는 유독 31%라고 얘기했는데 낮춰지기는커녕 오히려 8%포인트가 더 높은 39%를 때려 맞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이제 확인되지 않은, 아니 근데 뭐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만은 백악관의 고위 관계자에 의해서 비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사실입니다.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왜 그랬는지. 자, 충격적인 그 관세 부과 때문에 부랴부랴 미국을 방문했던 스위스 대통령은 엊그제 워싱턴에서 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45분간 회담을 했습니다마는 별 소득 없이 그대로 빈손으로 귀국했습니다. 스위스에 대한 고율의 관세는 그 스위스의 대통령, 이 켈리 주터라는 그 여성 대통령인데요. 이 켈리 주터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렸기 때문이다. 라는 비공식으로 확인된 얘기가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스위스의 켈리 주터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로 이 관세 협상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직접 막 와서 얼굴 보고 하고 그렇지 않아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저 전화로 그래 전화로 협상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나한테 찾아와. 내 앞에 좋은 뷰티풀 플랜을 갖고 내 앞에 찾아와.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스위스는 그냥 오케이 전화로 합시다. 이 얘기는 뭐예요? 좀 열린 마음으로 시작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화 끝날 때쯤 오히려 역풍을 맞았습니다. 켈리 주터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제 관세 협상을 했는데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390억 달러에 이르는 무역 적자를 언급하면서 스위스에 대해서 10% 관세를 해달라고 스위스가 계속 그러니까 10% 관세로는 불충분하다. 내가 31%라고 4월 달에 말했지만 그보다는 좀 낮춰주겠지만 10%로는 불충분하다라고 이제 뭐 딜이라는 게 협상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랬더니 스위스의 켈리 주터 대통령이 이를 나름대로 상세히 해명한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실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말하는 걸 좋아하지 본인이 듣는 걸 좋아하지는 않잖아요. 뭐 그게 뭐 좋은 캐릭터다 나쁜 캐릭터다 이걸 떠나서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을 해야 되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당면 과제잖아요. 이 사람의 스타일을 파악하고 그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걸 좀 이루어내는 거. 이건 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자, 그래야 되는데 이 스위스의 켈리 주터 대통령은 본인이 10% 해달라고 하면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자,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켈리 주터 대통령의 그 장황하고 긴 해명을 들으면서 마치 대학 교수가 대학생들을 가르치는 듯한 강의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는 점입니다. 자존심이 상했다는 건 기분이 나빴다는 거 이게 지금 누굴 가리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끼리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들 간의 통화는 약 40분 만에 종료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협상의 결과도 없이 이제 전화를 끊고 종료가 된 거죠. 아무런 협상의 그 이득 없이, 소득 없이. 그런데 전화를 끊은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경로했다는 후문입니다. 전화 땅 끊고 나서. 전화 통에다 대고 이제 뭐 외교적인 거니까 막 화를 낼 수는 없지만 전화를 딱 끊고 난 다음에 소위 경로.
했다라는 후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통화가 끝난 지 불과 딱 2시간 만에 발표를 합니다. 스위스에 대한 관세를 4월 달에 말했던 31%보다 더 높게 39%를 때린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완전히 캐리 주터 대통령은 좀 아는 척 좀 하려다가 완전히 크게 한 방 먹은 거죠. 게다가 이제 스위스의 그 대미 수출품 가운데 약 60%를 차지하는 게 의약품입니다. 스위스 하면은 이제 뭘 떠오르세요? 이제 시계 같은 거 떠올리잖아요. 당연하죠. 스위스의 그 고급 명품 그런 비싼 사치품 시계에 대한 관세율은 뭐 더 비싼 관세를 붙인다라고 이제 했지만 그런 고급 시계 외에 의약품 수출도 많이 합니다. 미국에 스위스가. 그래서 그 스위스 제약품에 대해서도 더 높은 세율을 때릴 것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스위스의 그 고급 시계 산업 또 의약품 산업 등등 때문에 스위스 수출 경제가 상당한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라는 후문입니다. 그 켈리 주터 스위스 대통령의 미확인 강의 때문에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스위스라고 딱 꼽질 않았지만 그 전화통화 끝나고 난 다음 날 뭐라 그랬냐면 그 곧 발표할 의약품 관세율 그것과 관련해서 조만간 발표하겠지만 의약품에 대해서 250%의 관세를 때리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스위스를 딱 찍은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얘기긴 하지만 뭐 물론 한국도 뭐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뭐 한국이 미국에 의약품 수출해봐야 뭐 얼마나 하겠어요. 몇 가지 안 됩니다. 하지만 스위스 같은 글로벌 다국적 제약회사를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나라는 치명적이죠. 그러니까 스위스라고 딱 찝지만 않았지 스위스가 가장 아파할 너희들 그 의약품 거기에 대해서 250%의 관세를 때리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관세 이 형국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스위스의 켈리 주터 대통령이 40분 강의 잘못하는 바람에 지금 완전히 엄청난 데미지를 입고 있다라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해드립니다. 자, 이제 손흥민 선수 얘기를 좀 해드릴까요? LAFC, 로스앤젤레스 풋볼 클럽인데 이 LAFC에 입단한 손흥민 선수가 제가 이제 영상 만드는 거는 이제 목요일 오후기 때문에 목요일 오후 지금 영상 만드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어제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죠. 여러분들 기준으로 한다면 이제 지난 수요일 이틀 전 LA 공항의 모습을 드러내자 LA 공항에 나타난 거는 화요일이었습니다. 화요일. 그리고 나서 화요일 날 저녁에 바로 LAFC 경기를 다운타운에 있는 그 경기장 가서 봤고요. 그 다음 날은 수요일 입단식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장까지 팬들, 뭐 취재진들 수백 명이 몰렸습니다. 저는 이제 기자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한 어떤 가치나 중요성, 관심도 이런 거를 이제 나름대로 평가해 볼 때 뭘 보냐면 이 기자회견장에 취재를 하겠다고 쫙 와 있는 기자들의 면면을 봅니다. 일단 각국의 전 세계 각국의 기자들이 왔는지 두 번째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기자들 숫자는 많지만 그냥 한국 기자들만 많은 그런 케이스도 있고 아니면 뭐 미국 기자들만 많은 케이스 있고 이런 거는 뭐냐면 그 나라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전 세계의 기자들이 왔다? 그러면은 이게 관심의 강도와는 관계없이 전 세계에 보편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기자들이 몇 명이나 왔나 이런 것도 이제 물론 하나의 척도가 되기도 하고요. 세 번째, 끝나고 난 다음에 기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질문하느냐. 어떤 경우에는 기자들이 많이 왔는데 그냥 끝나고 난 다음에 별 질문 없이 그냥 대충 이렇게 가는 경우 있어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를 보면은 이제 사안이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의 그 기자회견장에는 일단 전 세계 많은 나라의 기자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의 숫자도 웬만한 그 미국에서 축구가 별로 그렇게 인기 있는 그 프로 스포츠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축구와 관련된 사안에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많은 기자들이 왔다라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절반은 미국과 한국 기자들이 당연히 또 차지했고요. 여하튼 그래서 수백 명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LA 전체적인 사회가 들썩였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USA Today, NBC, ABC 미국 기자들 다 왔어요. 기자회견장에 참석한 그 정치인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참 뿌듯했던 거는요. 거기에 뭐 꼭 필요한 인물이라고 온 건 아니지만 LA 시티나 LA 카운티 등등에서 고위 공직자로 일하는 코리안 아메리칸들, 우리 한인 1.5세나 2세들도 쫙 자리를 해서 일일이 다 소개를 받는데 너무 자랑스럽더라고요. 손흥민 선수 앞에 놓고 오늘 이 자리에 그 귀빈들
뭐 참석했습니다. 이런 거 소개하잖아요. 그러면서 캐런 베스 LA 시작 뭐 일어나서 박수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LA 시의원 한두 명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사람들 이름이 나옵니다. 뭐 제임스 코, 제인 최, 뭐 리차드 킴, 스티브 뭐 광 뭐 이런 식으로 쫙 나옵니다. 그게 다 LA시나 LA 카운티의 고위 공직자로 고위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나름대로 좀 파워가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쫙 호명이 되니까 좀 한편으로는 좀 프라우드하긴 한 그런 느낌도 있었습니다. 그걸 손흥민 선수가 본 거죠. 그 무슨 생각했겠어요? 야, 내가 LA 오길 잘했네. 그 영국에서는 내가 아무리 유명한 스타라 그래도 뭐 경기 끝나고 경기 외적으로는 그야말로 그냥 소수 같은 느낌 뭐 이렇게 되는데 마이너리티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데 LA 오니까 야, 이 나를 위해서 취재온 사람들 또 나를 위해서 축하해주러 온 이 사람들 중에서 LA에 한국 사람들인데 거물급이 많네 라면서 얼마나 든든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뭐 얘기가 너무 옆으로 빠져서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기자회견장에 시장도 왔고 이제 무대에는 구단주 손흥민 선수 뭐 이렇게 있었습니다. LAFC의 구단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니가 LA를 선택해줘서 정말 고맙다 라면서 이건 어떻게 보면 좀 거꾸로죠. 나를 뽑아줘서 감사합니다인데 소니가 우리 LAFC에 와줘서 정말 고맙다라고 하면서 LAFC 경기장과 지역사회 또 글로벌 무대에서 우리 LAFC를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 줄 것으로 우리는 확신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의 LA 도착 직후 LA의 다른 스포츠 구단들도 크게 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스포츠 제일 큰 게 이제 풋볼, 제일 인기 많은 게 풋볼, 그 다음이 이제 야구, 그 다음에 뭐 농구. 뭐 순서가 틀렸나요? 풋볼, 농구, 야구인가요? 네, 여하튼 이제 3대 프로 스포츠가 있지만 그 다음에 네 번째를 꼽으면 축구가 아닙니다. 네 번째는 아이스하키. 다섯 번째쯤 가야 이제 축구인데 다른 풋볼, 뭐 야구, 농구 이런 정말 미국의 모든 사람들이 전형적인 미국 스포츠로 좋아하고 열광하는 그 스포츠 구단들도 손흥민에 대한 축하 메시지를 다 올렸습니다. 어제. 메이저리그의 LA 다저스는 LAFC가 손흥민 영입을 발표한 그 인스타그램 게시물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다저스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댓글을 달았습니다. 다저스 측은 일단 영문으로 Welcome to Los Angeles라고 적은 뒤에 손흥민의 계정을 딱 태그하고 한국말로 화이팅 이렇게 썼습니다. 사실 그 화이팅이라는 게 뭐 영어로 하면 파이팅이지만 이게 뭐 영어권 사람들을 보면 이제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갑자기 왜 싸우자고? 네,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만 이미 화이팅이라는 것은요 그냥 국제적인 그 용어가 돼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좀 미국 사람들이나 영국 사람들이 좀 거부감이 있거나 이상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뭐 K-팝 한류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뭔가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들을 따지면 Let's go, 뭐 하는 거랑 그런 거구나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화이팅 그러면 이제 다 알아들어요. 그리고 뭐 본인들도 재미삼아서 하기도 하고. LA 다저스 같은데 야구 경기장에 이제 응원하러 가면 정말 재미없어요. 그냥 응원하면서 끼끗한다는 게 고 다저스, 고 다저스 이게 답니다. 막 답답해. 딴 거 없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Let's go 다저스 이게밖에 없어요. 여하튼 근데 고 다저스보다는 화이팅! 이게 훨씬 더 좀 박력이 있잖아요. 여하튼 LA 다저스가 공식 계정에 화이팅이라고 한국말로 올렸습니다. 네. 자, 거기다가 프로농구 NBA LA 클리퍼스도 손흥민 선수 영입 게시글에 Let's go 일단 미국식으로 쓴 다음에 Welcome to LA라는 댓글을 올려줬고요. 또 프로풋볼 NFL의 그 LA 지역의 이름은 팀 이름은 LA 차저스입니다. LA 차저스 팀은 월드 클래스 소니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정말 월드 클래스라는 걸 인정한다 우리도 이런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그 풋볼팀 LA 차저스가 올린 그 댓글은 뭐라고 돼 있냐면 한국말로 전했어요. 제가 월드 클래스라고 여러분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좀 풀어서 했지만 정확하게는 뭐라고 썼냐면 한글로 월클 소니 이렇게 됐습니다. 월클이라는 게 이제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월드 클래스를 줄여서 월클 하잖아요. 그걸 또 어떻게 알았는지 LA 차저스는 월클 소니 이렇게 딱 올렸습니다. 자, 또 다른 풋볼 구단, LA의 풋볼 구단이 두 개 있습니다. LA 램스는 Welcome to LA라고 이제 영문으로 손흥민 축하 인사를 보냈습니다. 심지어요. 타이거 우즈하고 그 영국의 로리 맥길리 두 사람이 주축이 돼서 만든 그 골프 리그가 있잖아요. 그
실제 골프장에 가서 치는 골프는 아니고 스크린 골프 리그를 만들었어요. 이 타이거 우즈하고 로리 맥길로이가. 그 골프, 스크린 골프 리그를 TGL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TGL의 그 LA 팀은 LAGC라고 있습니다. LA 뭐 골프 클럽인가요? 여하튼 LAGC라는 그 팀도 댓글을 올렸는데 뭐라고 올렸느냐? LA는 손흥민 당신을 보유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손흥민처럼 유럽을 누비다가 미국 축구계에 와서 또 뛰었던 전직, 현직 유명 선수들도 손흥민의 등장을 반겼습니다. 선수 시절 막바지에 LA 갤럭시에서 뛰었던, 그리고 현재는 인터 마이애미의 구단주인 영국 출신 슈퍼스타. 여기까지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누굴지. 만약에 못 알아들으셨다면 한 가지 부연 힌트를 더 드린다면 영국 출신 유명한 축구 스타인데 잘생긴, 이제 알겠죠. 네. 데이빗 베컴. 데이빗 베컴도 축하글을 올렸습니다. 미국 축구리그 MLS에 온 것을 환영하네 친구. 이렇게 올렸습니다. 멋지죠. 네. 자, 손흥민 선수 관련된 멋진 얘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손흥민 선수 얘기를 끝내기 전에 한 가지, 여기서 좀 웃지 못할, 어찌 보면 뭐 재밌는, 뭐 어찌 보면 좀 황당한 그런 그 얘기가 하나 있어서 좀 짧게 전해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축구를 잘 모르는 한 여성 시의원 때문에 정말 웃지 못할이라고 제가 정말 완곡하게 표현합니다만은 참 웃지 못할이 아니라 정말 웃기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LA시에 헤더 헛이라는 그 시의원이 있는데요. 어제 BMO 스타디움에서 열렸던 손흥민의 입단식 기자회견에 참석을 했는데 앞에 무대에 올라서 마이크를 주니까 막 신나갖고 왜 흑인분들 특유의 열정 있잖아요. 막 그렇게 신나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소니 미국의 월드컵 우승을 이끌어줘!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응? 이게 또 무슨 말이야? 헤더 헛 의원은 옆에 있는 손흥민 선수를 쳐다보면서 내가 손흥민 당신에게 부담을 주려는 건 아니지만 우리 LA는 모두 월드컵 때, 그러니까 내년에 미국에서 월드컵 경기가 있잖아요. 우리 LA는 모두 내년 월드컵 때 미국의 우승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니까 손흥민 당신이 우리 미국이 월드컵 우승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이끌어주기를 바란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두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황당한 발언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미국의 메이저리그 사커에 입단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이건 어찌 보나 이제 자기 직업이잖아요. 프로리그에 온 거죠. 미국 축구 프로리그에 왔다고 해서 미국 축구 국가대표팀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미국이 내년에 공동 개최하는 북중미 월드컵에 손흥민이 미국 대표로 나갈 수 있는 건 아닌데 순간적으로 엄청난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리 축구를 몰라도 그렇지 이건 어찌 보면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 말을 그냥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데 이걸 실제로 전 세계에 생중계됐어요. 무대에서 막 크게 웃으면서 껄껄 떠들면서 막 떠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민망할까봐 그냥 가만히 싱긋이 표정만 짓고 가만히 있었지 사실 이게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죠. 한국 축구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공해서 내년 미국에서 열리는 월드컵 때 한국 대표팀이 옵니다. 그때 손흥민은 당연히 개인 통산 4번째 월드컵에 나설 예정입니다. 태극기를 달고요. 그런데 거기다 갖다 대고 손흥민 우리 미국의 월드컵 우승을 이끌어줘! 말도 안 되는 황당한 그런 순간도 있었다라는 웃지 못할 얘기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요. 자신의 뒤를 이을 차기 공화당 대선 주자로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적절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유력한 후보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스마트한 답변이죠. 지금 시점에서니까 이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의 어떤 질의응답 시간에 마가의 후계자로 제이디 벤스가 적합하다라고 이제 말을 했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제이디 벤스가 적합하다는 말을 했는데 대통령님 당신도 동의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공평하게 말하자면 그는 지금 현직 부통령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지만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제이디 벤스 부통령과 어떤 형태로든 협력할 수 있을 것 같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짝 여지를 남겨놓은 거죠. 그러면서 여기 그러니까 그때 이제 고위 관계자들이 있었어요. 여기 무대에 있는 사람 중에도 놀라운 인재들이 많이 있다. 라면서 그래서 이제 말하기에는 아직은 너무 이르지만 벤스 부통령은 현재 시점에서는
분명히 잘하고 있는 것은 맞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뷰가 있기 직전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CNBC와의 전화 인터뷰를 가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진행자가 대통령님, 당신이 만일 대통령에 다시 출마할 의향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자 살짝 웃으면서 아마 아닐 것입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근데 그 웃음이 포인트예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라는 답변을 했지만 이 웃음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질문자가 말도 안 되는 법적으로 또는 논리적으로 뭐 정치적으로 말이 안 되는 질문을 했기 때문에 우선 웃으면서 답변을 한 건지 아니면 내가 지금 답변할 요 내용이 농담 반 진담 반이야라는 것을 좀 애드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maybe not 이라고 말하는 그 maybe not에 가치를 두지 않으려고 의미를 두지 않으려고 웃은 것인지 그 웃음에 대해서 지금 많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지금 어제 그제 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간단하게 간추려 드렸습니다. 자, 지난 1월 LA에서 발생한 이튼 산불 그리고 팰리세이드 산불이 이 팰리세이드 산불은 그 말리부에서 발생한 산불입니다. 공식적으로 두 산불의 희생자를 합치면 31명의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집계가 발표됐지만 이 산불로 인한 연기에 노출돼서 피해를 입은 소위 간접 피해자 즉 간접 피해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까지 따진다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라는 의학자들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튼 산불로 일단 19명, 그리고 팰리세이드 말리부 산불로 12명 등 총 31명이 사망했다라는 것이 일단 뭐 공식적인 수치이긴 합니다만은 전미 의사협회가 공개한 바에 따르면 실제 사망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연구진은 지난 1월 5일부터 2월 1일까지 그러니까 채 한 달도 안 되는 거잖아요. 뭐 대충 뭐 한 달이라고 봤을 때 그 한 달 정도 기간 동안만 계산을 해봐도 최소한 그 인근 지역에서 440여 명이 산불에 의한 직접 사망이 아닌 연기로 인한 호흡기 장애로 사망했을 것으로 추산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LA 말리부 그다음에 LA 카운티 전반적인 그 일대에서 꼭 공식적인 사망 통계에 잡히지 않았어도 계산을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440명이 결국은 산불 때문에 사망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3, 4년 더 사실 수 있는데 일찍 돌아가셨거나 뭐 이런 것들. 이들의 사망 원인은 그러나 산불에 의한 피해가 아닌 단순히 호흡기 질환이나 호흡기 장애, 뭐 폐렴 이렇게 사망 원인이 써 있지만 따져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산불 기간 동안 LA 전역에는요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폭등했었습니다. 또 연기와 미세먼지 노출 등으로 인해서 병원에 방문한 그런 걸 다 계산해보면 그 단기적으로 병원에 호흡기 질환 때문에 단기적으로 방문했던 사람은 엄청나게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일부분, 그러니까 의사들 말은 한 440여 명 정도가 결국은 사망했는데 이게 궁극적으로 따져보면 산불 때문에 사망한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끝소식입니다. 이 프렌치 프라이스를 일주일에 3번 이상 먹으면 제2형 당뇨병 위험이 20% 증가하지만 그 감자, 그러니까 프렌치 프라이스가 감자로 만든 거잖아요. 그 감자를 삶거나 굽거나 매시 포테이토, 그 으깬 감자를 먹으면 당뇨병 위험 증가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형태의 감자든 감자가 내가 좀 불안해서 다른 걸로 바꾸겠다 해서 통곡물로 바꾸면 괜찮지만 감자가 뭐 당뇨병 때문에 신경 쓰여서 바꿔야지 하면서 바꾼다고 하면서 흰 쌀을 먹게 되면 오히려 더 나쁘다라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팀은 어제 의학 전문지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에서 미국 내 20만 5천여 명을 최장 40년간 추적 조사해서 이런 연관성을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 결과는 일상 식단의 작은 변화가 제2형 당뇨병 위험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다라고 말하면서 감자를 기름에 살짝 튀긴 이 프렌치 프라이스 섭취를 제한하고 같은 감자라도 삶거나 구운 감자로 먹으면 당뇨병 위험을 낮출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최장 40년의 추적 결과 감자튀김, 프렌치 프라이스를 일주일에 3번 먹는 사람은 전혀 먹지 않은 사람보다 이 당뇨병 발병 위험이 20%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양을 삶거나
굽거나 으깬 형태로 먹은 사람들은 제2형 당뇨병 위험 증가와 어떤 의미 있는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 이제 뭐 40년 동안 그 데이터를 쫙 갖고 연구했니, 뭐니, 뭐 등등등 뭐 장황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튀겨서 먹지 말라는 겁니다. 네. 튀긴 음식이 절대 좋지 않다라는 것은 뭐 어떤 종류의 연구를 해도 공통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날씨도 더운데 뭐 굳이 튀긴 음식 드시지 마시고요. 가능하면 튀기지 않은 음식으로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